여보, 오늘 산악회 사람들이랑 북한산 가기로 했어.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화사한 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던 아내는 평소보다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집을 나선 지 3시간 뒤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 속 아내의 차는 산이 아닌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VIP 병동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찍힌 아내의 모습, 등산복을 벗어 던지고 낡은 간병인 앞치마를 두른 채 낯선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30년을 함께 산 제 아내는 누구와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감춰온 피 섞인 비밀을 알게 된다면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는 정으로 사는 거라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30해를 넘게 함께 살며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고 은퇴 후 적적해하는 저를 위해 매주 산행을 권유하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등산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말입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공기 좋은 곳 가서 땀 좀 빼고 올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산에 다녀온 사람치고는 옷이 너무 깨끗했고 얼굴엔 생기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등산 가방에선 흙냄새가 아닌 락스와 알코올이 섞인 병원 특유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저는 아내가 산악회 사람들과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닌지, 혹시 도박에 빠진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이면 따뜻한 국을 끓여냈고 제 발등에 약을 발라주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 괴리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자동차 블랙박스 칩을 꺼내 들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뜬 영상 속 아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산이 아니라 강남 요양병원 VIP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내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묶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눈물을 닦고 등산복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루한 면 티셔츠와 낡은 앞치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듯 화사한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의 차가 멈춰선 곳은 블랙박스에서 본 그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 건물 안으로 사라진 지 10분 뒤 저는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아내의 이름을 물었지만 등록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문득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내가 눌렀던 층수가 기억났습니다. 7층 소아 VIP 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7층에 도착했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복도 끝 702호 실암. 아내의 낮은 흐느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밤만 잘 버티자. 할머니가 왔어. 응? 제발 눈 좀 떠봐. 할머니? 우리에겐 아직 손주가 없는데 아내는 누구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7살 남짓한 아이, 그리고 그 곁에서 아이의 야윈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닦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병실 구석에는 한 여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묘하게 아내를 닮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곁에 있던 젊은 여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아내의 뒤로 숨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저 여자는 누구고 내 돈 가져다가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아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 애부터 살려야 했어. 저 아이, 당신 아들이야.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고막을 찢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니요? 저는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한 적도 없었고 혼외자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할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죽은 민수의 아들이야. 아내의 이어진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수, 10년 전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장남이었습니다. 가슴에 묻어도 묻어지지 않던 그 이름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자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 우리 몰래 만났던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 즉 저 아이는 민수의 아들이자 우리의 친손주였던 겁니다. 아내는 7년 전 우연히 민수의 대학 동창을 통해 민수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그 젊은 여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다가 아이가 희귀 난치병에 걸리자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내를 찾아왔던 것이죠. 아내는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제가 민수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으로 무너질까봐, 그리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명예에 흠이 갈까봐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했던 겁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민수의 아이라는 말은 제 가슴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린 내 금쪽 같은 장남 민수 녀석을 보내고 저는 3년을 술로 지새웠고 아내는 밤마다 죽은 아들의 방에서 옷가지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핏줄이 남아 있었다니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무릎 앞에 엎드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보, 민수가 가기 직전까지 만났던 그 아가씨 기억나? 당신이 공무원 집안 아니라고 결사반대해서 헤어졌던 그 애. 민수가 떠나고 석 달 뒤에 아이를 낳았대요. 그 애도 무서워서 숨어 살다가 아이가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나를 찾아왔어. 당신 알면 또 쓰러질까봐, 민수 명예 더럽혀질까봐 내가 입을 닫았던 거야. 아내의 통곡 섞인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집이 아들을 사지로 몰았고 남겨진 손주조차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제 머릿속에 차가운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우리가 모은 노후 자금은 손도 안 댔잖아. 당신이 매주 가져온 그 큰 돈들 다 어디서 난 거냐고. 제 물음에 아내는 대답 대신 자신의 양손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30년 넘게 곱게만 보였던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붉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때와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등산을 간다던 그 시간마다 산이 아니라 인력시장과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극한의 노동을 해왔던 겁니다. 이거 봐요. 당신 몰래 적금 깨고 식당 설거지해서 모은 돈이야. 우리 민수 아들 살려야 하잖아. 쟤 죽으면 나도 민수 볼 면목이 없어. 아내가 내민 낡은 통장 뭉치에는 도봉산, 북한산이라는 메모가 적힌 입금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등산 간다던 그날들이 사실은 아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스스로를 깎아먹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극 그만하시죠. 저 사람도 알 거 다 알 텐데. 젊은 여자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방금까지 가련한 미혼모처럼 보이던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보내주신 돈으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아이 병원비, 그건 국가지원금으로 다 해결돼요. 어머니가 보내준 돈은 제가 따로 챙겼죠. 아내는 충격에 빠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너 내 앞에서 아이 약값 없다고 울었잖아. 여자는 비웃듯 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 아이 민수 씨 아들 아니에요. 민수 씨는 죽기 전에 이미 나랑 헤어졌고 이 애는 그 다음에 만난 사람 자식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연락해 오셨잖아요. 민수 핏줄 아니냐고, 제발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맞춰드린 거예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을 대신해 사랑을 쏟고 온몸이 부서져라 벌어다 바친 그 정성이 모두 사기였다는 사실 앞에 아내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불일치, 명확한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존재하지도 않는 손주를 위해 자신의 노년을 통째로 바쳤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여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고하세요. 그럼 저도 어머니가 그동안 식당에서 남의 돈 횡령해서 나한테 준 거 다 풀어버릴 테니까. 어머니, 사장님 몰래 식자재 빼돌려 판 돈으로 놔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도덕적인 선까지 넘어가며 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범죄의 언저리까지 아내를 몰아넣었습니다. 여자는 유유히 짐을 챙겨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시설로 보낼 거예요. 이제 돈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키워? 차가운 복도 끝으로 여자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 병상에 누워있던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자가 신고한 줄 알고 아내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간 곳은 방금 나간 여자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의 차트 앞이었습니다. 이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이 아이 실종 신고된 지 3년 된 아이입니다. 방금 나간 그 여자 친모가 아니라 유괴범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꾼인 줄 알았던 여자가 유괴범이라니. 그럼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아내는 도대체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린 걸까요? 아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그 여자는 전국을 돌며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잃어버린 손주인 척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단이었습니다. 아이 역시 어딘가에서 유괴되어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자신이 민수의 핏줄이라 믿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범죄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비명을 지르며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응급실 침대에 누운 아내의 곁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극을 여기서 끝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내가 범죄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저 가여운 아이의 진짜 부모를 찾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등산복 속에 숨겨왔던 아내의 피눈물을 제가 닦아줘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가방에서 그녀가 매주 적었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차마 재개하지 못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저는 아내의 낡은 가방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아내가 도봉산과 북한산행 버스 대신 병원행, 지하철을 타며 겪었던 지옥 같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빛바랜 민수의 증명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아이를 찾은 것 같아. 내가 못다한 사랑, 이 엄마가 다 줄게.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핏줄만큼은 지켜야 하니까. 일기장 속 내용은 갈수록 처절해졌습니다. 아내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남은 잔반을 싸와 끼니를 때우고 제가 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난방 한번 제대로 켜지 않았던 이유가 모두 그 여자에게 보내줄 돈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식당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폐기 직전에 식재료를 모아 시장에 내다 팔아 몇만 원을 더 만들었다는 고백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고하고 자존심 강하던 여자가 죽은 아들의 흔적 하나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 범죄의 문턱까지 발을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장에서 저는 믿기 힘든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아이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민수가 지어주려 했던 이름이 아닌 준우라고. 그리고 아이의 혈액형이 민수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이 아이가 아니면 내 아들 민수는 정말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민수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아내는 속아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까 그 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방금 그 유괴범 여자를 검거했는데 취조 과정에서 이상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유괴한 건 맞는데 그 아이를 처음 발견한 장소가 바로 선생님 댁 근처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7년 전 그날 말입니다.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날은 우리 아들 민수의 제삿날이었고 아내가 공원에서 한참을 울다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로는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공원 벤치에 두고 멀리서 지켜보며 울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 사모님이 다가와 아이를 안아주더랍니다. 사모님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낚아채 도망갔고 나중에 사모님에게 연락해 내가 민수의 여자다. 이 아이가 그 아이다라며 접근했다는 겁니다. 즉 아내는 유괴의 공범이 아니라 누군가 버리려 했던 아이를 지키려 했던 첫 번째 목격자였던 겁니다. 그럼 그 아이를 버리려 했던 진짜 친모는 누구일까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받은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야. 지혜.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던 제 막내딸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믿기 힘든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지키고 있는 그 아이, 사실 내 아들이야. 7년 전 내가 철없던 시절에 낳았던 아이. 아빠가 알면 나 죽일까봐 엄마가 자기 손주라고 거짓말하고 지켰던 내 아이란 말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아이가 아니라 제 딸 지혜의 아이였다니요. 아내는 딸의 장래를 위해 그리고 엄격한 저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빌려 그 아이를 손주로 둔갑시켰던 겁니다. 유괴범 여자는 그 비밀을 눈치채고 아내를 협박하며 지난 7년간 고열을 짜냈던 것이고 아내는 딸의 치부를 덮기 위해 기꺼이 그 지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등산복은 아내가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입었던 가장 슬픈 위장복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서 간신히 눈을 뜬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지혜 앞길 막을까봐, 당신 실망할까봐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제가 안다고 믿었던 아내는 얼음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희생의 무게를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옳았어. 우리 손주, 우리가 직접 키우자. 이제 등산복 같은 거 안 입어도 돼.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의료진의 긴박한 호출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당장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 아이 혈액형이 매우 희귀한 타입이라 병원 보유분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혈이 시급한 절체절명의 순간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제가 미행했던 그날 병원 로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의 내연남이라 확신하며 분노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모든 추측을 송두리째 뒤엎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는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이자 10년 전 민수와 함께 복무했던 군의관 박서준입니다. 그는 민수가 사고를 당했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켰던 전우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거두기 직전 박 과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 동생 지혜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해. 우리 엄마가 알면 무너질 거야. 제발 내 대신 우리 가족 좀 지켜줘. 박 과장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 동안 아내의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지혜의 아이를 자신의 병원에 등록해 비밀리에 보호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유일한 기증자이기도 했습니다. 수혈이 시작되고 아이의 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내는 등산복이라는 거짓 뒤에 숨어 아들의 유언과 딸의 인생, 그리고 손주의 생명이라는 세 가지 짐을 홀로 지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작고 이기적인 가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불륜을 향한 일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을 맨몸으로 버티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유괴범 여자는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딸 지혜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주 토요일 진짜 손주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합니다. 여러분, 때로 가족의 비밀은 아기가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뒤에 숨겨진 희생의 규칙을 보지 못하고 섣불리 단죄하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모르는 가장 깊은 흉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아내의 거친 손을 한 번만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품격이고 사랑입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